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고 결심이라고 희한한 방식으로 광을 팔고 있는.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군의 반열에 오른. 그런데 오늘은 본격 대선 후보 인터뷰는 아니고 잠재 후보 간보기 인터뷰 시리즈의 하나로 저희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털에 제가 이제 모시려고 검색을 요새 무슨 뉴스가 뜨다 해서 봤는데 이게 그 프로필 사진에 있어요. 지나치게 인지한 모습. 대단히 자기적이고. 파파이스 처음 모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바닥이었고 성남시에서는 좀 알려졌지 지지율이 뭐 대선 후보에 끼지도 못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5%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파파이스가 줄기차게 불러드리겠다. 근데 5%에 도달했어 거의. 네, 감사합니다. 5%.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가 그때 단식 끝날 때쯤이었. 네, 전날. 단식 끝나기 전날이었죠. 며칠 하셨죠? 열하루였습니다. 끝나고 앰뷸런스 타셨나요? 걸어가세요, 걸어. 언론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막 쳐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뿌듯함. 응?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울 앞에서 막 부르르 떨고 혼자 막. 일단 그런 소회 같은 거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 이 파파이스 출연했을 때 우리 총수님이 작사를 한번 내자 뭐 그랬더니 다음에 그 뭐 얘기할 만할 때 되면 그때 보자고 한번 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 6월에 단식할 때 한번 불러주셔서 그건 이제 번외고 네. 정말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때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얘기 전에 검찰에는 왜 불려가신 거예요? 우리 김재동 씨가 역시 저와 똑같은 코스로 고소를 당했던데요. 네. 고발당한 거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수단체가 예. 뭐 그러는 거죠. 그분이 저도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할 거다. 원래 그 명예훼손은 당사자 아니면 고발을 안 받아줬거든요, 전에는. 예. 그때 다 각하했죠. 저 수사 안 함. 당사자도 아닌 게 무슨 남의 일이 네가 나서냐. 그거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김어준 총수의 명예를 훼손했네? 그래서 내가 대신 막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고발해줘도 막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고소를 다 당한 거죠. 왜 위안부 소녀상 같은 데 가가지고 장갑 주고,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냐. 그래서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종섭 장관이 그때 총선 나갈 때 트위터로 뭐 홍보를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한번 했죠. 정종섭도 수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뜻이 정종섭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런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나도 괜찮은 거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정종섭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위반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 그때 논쟁이 있을 때 정부에서 현재 교과서가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만화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그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으면 그럼 정부가 종북이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박근혜를 종북 빨갱이로 처벌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황무여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몇 건이에요? 다 그게 개별 10건. 10건. 지금도 계속 추가 접수 중이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총풍 사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저보고 뭐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종북이면 진짜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그런 그 사람들은 진짜 반역자도 아니고 종북이도 아니고 뭐냐. 그 사람부터 처벌해라. 라고 한 게 국정원, 당시에 안기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고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고발을 이유로 소환한다는 거지. 명색이 변호사인데. 저도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거든요. 또 뭐 어떤 거는 제가 선거 때 왜 트위터를 정치 트윗을 했냐? 그러면 이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나라당 180석 예상 이런 기사를 제가 트윗하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재명 때문에 막 찍지 않겠냐. 그럼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에서도 맨날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민간인이 누가 고발했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공직자인데 100만 명을 대표하는 공직자인데 불러다가 바빠 죽이는데 조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죠. 내가 협조 차원에서 가주는데 단 내가 원하는 날에 간다. 두 번째 전심은 나와서 먹는다. 세 번째 6시에 퇴근한다. 한꺼번에 8건 다 조사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서 제가 3시간 만에 끝내고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자기들은 건이 된대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 기소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노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김모 씨라고. 저를 북한의 사이버 전사 200명으로부터 선거 운동 지원을 받았다고 썼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허위 사실이다.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개 수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범법자 취급했다. 아, 그런 거죠. 예. 한겨레 신문도 같이 고소당한 거 있어.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범 관계.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사람 고소했잖아요.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했어요. 괜찮다. 제가 법원에다 재정 신청했죠. 법원이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기소. 결정을 해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 무고다. 난 북한 사이버 부대 지원받은 일 없다. 그랬더니 공개 수배라는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한 거를 알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지금 기소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려보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말도 안 되는 건들 이렇게 탁탁탁 붙여가지고.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누를 때 자꾸 나 자기 검열을 해. 이거 괜찮나? 아니, 내가 맹색이 20년 경력의 변호사인데, 20년, 30년 가까이 된 변호사인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래도 뭐 나름의 권한도 있고 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소를 막 10건씩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뒤태다 혹시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트위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제가 트위터 양이 요새 줄었어요. 진짜로. 아니, 그 이유만으로 그거 할까요? 한번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검찰의 포토라인,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히면 이미지가 확 나빠지죠. 보수 진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한 내용으로 불려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다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러고 왔잖아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저 6시 되면 나와버릴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자꾸 화면에 나오게 해가지고. 맞아요. 안 써주잖아요. 우리 추석 때, 그래도 제가 갤럽 조사상으로 6위, 5위, 6위 왔다고 뭐, 리얼미터는 5위 이러는데도 저를 절대 메이저 언론에서 안 써주죠. 여론조사에도 안 넣어줘요. 빼버리더라고. 저도 뭐 넣어주라 이럴 수도 없고. 제가 일부러 이걸 뽑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 수사하면서 유일하게 보도된 거는 이거예요.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전 제일 큰 두려움이 우리가 국민들이 현재 이 정치 체제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수 대중들이 원래 민주주의 원래에 의하면 1인 1표니까 원래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합쳐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바뀌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무력감이에요. 내가 한 표만 열심히 해서 될까? 그래서 다 포기하죠.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못한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두려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들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깨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복지 정책하면 포퓰리스트로 몰리지 않을까. 정의를, 공평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검찰이나 경찰한테 보복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저는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돌파하고 왔는데 사실은 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남들이 보면 저 미쳤다 저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도 포연 속에 살아남아서 덩치가 한 번씩 더 커지죠, 이렇게. 근데 이 검찰에 출석하는 문제도 제가 피해서 막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깨자. 제가 며칠 있다 사드 대책위 초청으로 김천하고 성주를 가기로 했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시장이 뭐 그것까지 가냐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저라도 가자. 그 되게 외로워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쪽지가 엄청 와요. 제가 아시다시피 트위터, 페이스북을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알긴 아는구나, 스스로. 거의 뭐 미친 듯이 하죠.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십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데 뭐 제가 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이길 수 없을 거다. 다 포기하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한 4% 5%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이재명 시장과 바로 직전 우리가 만났던 안희정 도지사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데 도달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이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들은 피할 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페이스북 미친 듯이 하고 막 이걸로 5%는 왔어요. 나머지 45%까지 어떻게 가요, 이걸로? 45%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26%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원래 전 정치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조직하고 지지자를 강화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0% 저쪽 상대방 사실 50%도 아니죠. 뭐 한 30%는 관심 없으니까 35% 저쪽 36 우리 3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5라면 18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결승을 한 다음에 그 팀 묶어가지고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영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가끔씩 보이는데 예선전 하는 사람들이 본선 걱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 중도 확장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 헛개비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중간 포지션을 애매모호하게 취한다고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느냐예요. 누가 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거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얼마나 원론적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좌편향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분당에서. 권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 많이 하니까. 분당이 옛날에는 7대 3으로 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10%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있죠. 정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 사람이 나와 이념을 같이 하냐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사회에서 기회가 적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되게 실사구시적이 된다고요. 정치 소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한테 득이 되냐를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익이 되면 좌우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일 수도 있고 예. 부정부패 안 하는 민주적으로 존중하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혜택이죠. 전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다 해먹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동네 깨끗해져. 행정 잘하지. 굽신굽신하지. 시장이 자주 보이지. 가면 막 엉덩이 내고 때리라고 그러지. 머리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복 뭐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학교 지원 이런 다 하니까 혜택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보통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 있죠. 프레임인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 사실은 뻥인데 부패하고 무능한데 근데 진보는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진보가 유능하다는 걸 증명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성남에서 그걸 증거로 보여준 거죠. 증거로 보여주니까 이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되돌아가면 중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향이나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빈말 뻥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진짜로 집행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오더라는 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진짜 나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지면은 그 중간에 어정쩡하고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에 지지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남 정도 사이즈에서는 오랜 시간 본인을 입증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성남시는 구석구석 직접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이즈 정도 되면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는 걸 언론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미친듯이 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고 포장해서 퍼뜨려야 되는데 네. 성남 사이즈처럼 해서 전국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모두를 설득해서. 네. 종편이든 주류 악성 언론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잖아요. 원래 죽었어야죠. 죽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바뀐 거죠. 네트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이 부산에 지진 났다, 야 큰일 났다,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게 더 빨리 퍼지는 세상이에요. 언론 보도보다도 국민 안전처보다 훨씬 빨라. 그죠? 속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야말로 거의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네트워크. 언론보다도 더 빠르고, 더 광범하고, 더 낮게 깔려있는. 근데 이게 저는 국민들이 요즘 겪는 그 어려움, 예를 들어 이 불평등함, 이 부정의, 이 차별,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주는 정보 받아가지고 다 혼자나 고립되어 있으니까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신문 방송이나 보고 있다가 그냥 주는 선택지 몇 개 중에서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이 중에 제일 덜 나쁜 인간이 뭘까? 제일 덜 나쁜 집단이 누구지? 어쩔 수 없이 찍는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 힘인데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이제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당을 탈당했네, 뭐 동교동계가 지원하고 있네, 노무현을 배신한 과거가 있네, 뭐 이런 공격을 받아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파워풀한 걸 저쪽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트워크가 자기한테 꼭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격을 네트워크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다 해명하기 어렵거든요. 한동안은 또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공격당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뭐 심하죠. 네, 일단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당을 탈당하고 뭐 노무현을 배신했고 뒤에서 동교동료 지원하고 있고 이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갑자기 제가 몇 차례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당대표 나가냐 마냐를 참 심하게 한번 당했고요. 김종인 대표하고 영화 봤다고 한번 작살나게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 갑자기 이제 그 얘기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열린우리당이 탈당했다.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파괴했다. 그렇죠. 정동영, 정청래, 이상호, 이재명 내지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교동계의 지원을 받는다. 뭐 그다음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노무현을 공격했다. 이런 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뿔따구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반격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네. 반격하는 것도 욕먹을 일이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다. 왜냐하면 주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난 이게 부정부패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게 일배든 아니면 공작조든 어쩌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제거해야 된다.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게 해야 우리가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쟁이 끝났을 때 화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경쟁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너 바람 피웠지? 너 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화합이 안 됩니다.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건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막 스피커 큰 쪽이 막 떠들면 처음에는 좀 통해요. 그런데 이게 정보가 잘 소통되는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는 밥이 쉬지 않듯이 실체가 빨리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당적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증명서 하나 그거 내면 되는 거죠. 이거 말씀하는 거지. 이거. 네. 저는 이게 당에서 발행하는 게 탈당했으면 언제 탈당했다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입당은 복당. 입당이 이제 제가 시민운동하다 2006년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2005년에 입당한 거예요. 8월 23일인가. 그걸 2016년 10월 7일에 발급받은 며칠 전에 거예요. 받은 거지. 네. 하도 거짓말해서 인터넷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제3지대 당을 만든 다음에 통합하기로 의결했어요. 그 의결했어요. 네. 그리고 제3지대 당 만들 때 한명숙 총리부터 뭐 전부 다 참여했어요. 네. 대통합신당인가? 그렇지. 뭐. 여기 만들고 합당해버렸죠. 네. 이거를 탈당했다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명수도 다 탈당한 거지. 근데 탈당은 아니었고 발기인 대회 한 다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냥. 네. 그때 요거를 왜곡한 거죠. 의도적으로. 이걸 증명서를 냈는데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정동영 의장을 지지했다고 저한테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던데 그분이 지금이야 탈당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당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지지한 게 죄입니까?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인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청래 전 의원이에요. 저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게. 그냥 그거는 과거고 그런 식으로 과거를 따지면 뭐 새누리당에 있다 온 사람은 다 죽일 사람이지. 김부겸 의원이요? 그거 아니야. 선거 진영에서의 공작의 기본은 이쪽 진영이 하는 이관계거든요. 이관계. 이건 가장 중요하죠. 기본이.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거창하게 얘기하면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이관계를 써요. 가장 최근에 지난 대선 문재인 안철수가 벌어지게 되는 과정. 그렇죠. 이 이관계가 안 통할 것 같죠? 통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이게 공작이야. 이건 알바야. 하면서도 화납니다. 하면서도 화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진짜 또 지지자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분명히 이관계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좀 붙기 시작해요. 전선이 벌어져.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후보자의 주변 인물들이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요. 마지막에는 왜냐하면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자기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주변 사람들을 대변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해요. 네.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이게 다 네트워크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네트워크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쉽고 조직적이고 보이지 않고 대규모로 다구리를 붙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여기까지 밀어올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재명을 분쇄시킬 수 있는 죽일 거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요. 저는 사필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진실을 믿는 거죠. 거기에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도요. 저는 우리의 선량한 지지자들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골라낼 거예요, 내가. 어디에 골라내냐? 잘 걸렸어, 아주. 제가 원래 일베 많이 잡았잖아요. 일베를 많이 잡아서 일베들이 저를 요새 욕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안에서 문제야. 원래 막 공격을 해줘야 우리 존재가 인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았나 봐. 요것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관계. 진영의 분열을 노린 이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 심한 사람들 다 골라가지고 지금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소송. 우리 전담팀 있잖아, 전담팀. 전담 변호사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사소송, 형사고발, 고소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쫙 골라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건 상관없다. 욕하는 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사람을 모함을 하잖아요. 이건 나중에 화합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손실이 오겠죠, 그죠? 야, 역시 저 가벼워. 좀 깎겠지만 싸움딱이라 그러고. 근데 아직 5%니까 10% 되기 전에 지금 내가 확 한번 정리를 한번 해버려야 돼. 예, 아니, 그러려고 합니다. 그게 구별이 갑니까? 네?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야권 지지자다. 나는 혹은 문재인 지지자인데 공격한다거나 나는 누구 지지자인데 이 사람 공격 이렇게 하거든요. 이재명이가 뭐 전과가 있다. 뭐 전과 있는 건 사실이니 그런 얘기해도 상관없다. 예? 상관없는데 없는 사실.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비록 진짜 난 아니라고 믿지만 네. 진짜 우리 내부 지지자라고 해도 거기는 제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망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움이 얘기를 들은 얘기는 대응을 듣고자 한다기보다는 대응 잘 하시겠죠. 이때까지 했듯이 때려잡고 하겠는데 물론 거기도 문제는 있어요. 점점점 이제 지지율 올라갈수록 더 많이 붙고 더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되겠죠. 실제 일을 하는 것보다 정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제 말은 본인을 지탱하는 그 네트워크의 힘이 꼭 본인한테 도움이 되도록 갈지만 않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도대체 인지도나 할머니 할아버지 몰라요 아직 또 조직력이나 다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걸 돌파하냐 이거. 지금까지 정치는요. 조직,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인지도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 방식의 정치 행태로 그 여의도를 중심으로 네 편 내 편 하고 그 판 많은 사람이 1등 먹고 그 선택지를 국민들한테 줘서 억지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기득권들은 훨씬 더 강고해졌고 우리의 이 전열은 흐트러져 있어요. 야권도 분열돼 있잖아요. 국민들은 준비돼 있는데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국민들은 되게 답답하죠. 거기에 돌파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원하는데 국민의 에너지를 진짜 확 한번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힘내서 뭉치면은 판 바꿀 수 있어. 라고 해서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우리가 원하는 권력 교체 또는 국가 권력 정상화 이게 가능하고 그런 에너지가 밑받침이 돼야 비로소 개혁 입법 한 개라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지금 그냥 어쩌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쳐요. 지금 국회에서 기득권자들 재벌의 이익을 제한하는 입법 한 개라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국가 권력 정상화, 소위 정권 교체를 포함해서 정치 교체. 뭐 정상화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권 교체 자꾸 얘기하면 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정권 교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 국민적 에너지가 있어야 일단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게 뒷받침돼야 진짜 권력이 바뀌어도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하는데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되기 위해서 수단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인터넷 말고. 좀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의도에 제가 아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우리 편 많이 만드는 일, 제가 거기에서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간다. 국민들의 네트워크로. 두 번째는 세력, 정치 세력이 아니라 메시지로 간다. 우리가 뭘 주장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공감을 얻는 과정을. 근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이 싱크탱크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방법이 없어 못했어요? 좋은 정책안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세고 셌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책은 박근혜 거 뺏기면 된다고. 다 뺏겨놨어요, 좋은 거는. 왜? 지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 뺏기면 돼, 그냥. 문제는 그 정책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말 잘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정치는 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이었잖아요. 누구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죠.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공약 왜 하는데 도대체? 이게 정치는 다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한 안을 냈을 때 과연 그가 또는 그 집단이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을 수 있냐. 저는 예를 들면 아주 고관 대작을 지내고 스펙이 화려하고 이런 분들 지금 유명하고 그러니까 지지율 높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허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기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와 권한, 높은 지위와 큰 권한을 가졌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과연 뭘 했습니까? 나는 지위와 권한이 정말로 미천합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커터칼 정도의 수준의 작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만큼의 나름 빚갚고 새로운 복지 제시하고 누군가는 농담으로 거짓말로 했던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 하잖아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죠. 제가 공약 이행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첫 임기 끝날 때 공약 이행률이 96%입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평가한 거예요. 1등. 지금도 1등입니다. 나는 이런 업적이 있다, 이런. 아니,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업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지키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일배를 잡을 때도 끝까지 잡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죠. 말하면 반드시 해, 나는. 걸리면 죽습니다. 절대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국민들이 볼 때, 정치란 다 거짓말쟁이들인데 그 중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말한 걸 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저는 그리로 몰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가 5%까지 왔다고 보는 거고요.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 그 기껏해야 후보군이라고 하는 데가 10대 명도 안 돼요. 그 온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인지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인지도는. 지금이야 여론조사에도 안 내주고 일부러 보도에도 싹 빼고 이러지만 제가 좀 그래서 좀 더 일찍 선언을 하려고 그래. 못 빼게. 지금은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결심을 했다. 그렇죠. 결혼선언 날짜는 안 잡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막. 보통은 출마 선언을 하는데 결심 선언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선언은 아니고 결심 물어보길래 말을 했죠. 네. 결심했다. 나 결혼하기로 했다. 근데 선언을 한 건데 어쨌든 대선에 나오겠다는 거죠. 지금은 결심을 한 거니까. 아니 결심했고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히 사양하는 척하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지난번에 대표 경선에 참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다 안 하셨잖아요. 검토만 했지. 예. 그때도 사랑하는 척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시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지. 이번은 그때와는 좀 다르죠. 다르다. 저는 이제 그 결정은 했고요. 예. 공식 선언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건데. 그 언제 하실 겁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제시해야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냥 말로 선언합니다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정확하게 이 나라를 이렇게 나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를 보여드려야죠. 지금 사실 여기 쭉 오셨던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까지 아직 선언을 안 했어요. 아무도. 방금 이재명 도지사라고. 이미 본인의 마음에 이미 도지사급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도지사나 해라 이거죠. 저런 식으로 오리발을.
본격 시작되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게 돼 있죠, 당연히. 왜? 무지개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엔 사무총장인데 지금 뭐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세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딱 그 점이에요. 국민들은 이제는요, 옛날처럼 고도성장기에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많아요. 그때는 멋있는 거 선택합니다. 왜? 실패하면 또 딴 거 고르면 돼. 근데 이 소비 패턴이 바뀐다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내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친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첫 징조가 2014년 7.3.1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 아무데나 꽂으면 다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장기판 말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해당 지역 국민들이 이미 그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역구에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님. 유명해도 상관없음. 다 날린 거예요. 이번 4.13 총선도 사실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해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그랬고 지금 약간 좀 힘들어 하긴 하던데 트럼프도 공화당을 먹어버렸잖아요. 뭐 최종적인 성공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을 먹는 건 성공했다고요. 이 사람이 기존의 정치 시스템의 그 정치 관행에 따라서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막상 야 이거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시켜서 우리나라 살림을 통째로 맡겨가지고 우리의 불평등 문제,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 그야말로 세계 최악의 자살률, 저출산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공평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자랑 한번 해야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있죠. 이코노미스트가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 경제 권위지가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 잘한다고 성남시 기사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복지도시로 완전히 거듭났다. 빚 갚고 복지하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쓴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아니야.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막 알리는 거지. 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과 전 대표와 여권 출신 인사가 제3지대에서 만나서 뭔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야권 통합,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후보 단일화,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야권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야권에 있는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그리고 그 나온다면 당을 구분하지 않고 여권의 출신 인사하고도 결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전국 관리 능력의 일부인데, 국민의당도 지금까지는 야권 포지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예를 들면 야권 통합이나 아니면 가능성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끌어들이도록 하는 게 정치적 역량인데, 이걸 자꾸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격적 태도를 취하거나 배타적 태도를 취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도록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밀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3지대 얘기 최근에 뭐 이래저래 나오는데, 저는 누구를 빼고 하는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고, 그건 또 다른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친박하고 친문만 빼고는 다 오라는 건데. 이재명 시장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3지대를 한다면, 뭐 박쪽은 빼고, 그건 원래 끼면 안 되지, 그건 콩가루지, 그거 안 되고, 그건 빼고, 그러나, 야권, 새로운 변화를 지향한다는 쪽은, 니는 빼고, 누구는 들어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다 포괄할 수 있다면 제3지대에 다시 뭉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권이 통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제3지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빼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도 빼고, 나머지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제3지대를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한들 뭐 얼마나 큰 파급이 있겠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김종인 대표하고는 특별히 친해요? 그냥 당대표 하셨으니까. 네. 뭐 그 정도? 뭔가 밀접하게 둘이서 무슨 꿍꿍이가 있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분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는 고마운 일인데, 뭐 특별히 사적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추파를 그쪽에서 던지는 쪽에. 주파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안희정 지사, 또 뭐 다음에 이제 만나러 다니셨잖아요. 네. 그 중에 저를 하나 끼워주신 거죠. 본인은 그러면 김종인 대표한테 큰 관심 없어요? 지금은 저는요, 이 개혁 진영, 그러니까 우리 핵심 지지층들을 이렇게 결합하고 결속하는 게 주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거기다가 무슨 뭐 확장한다고 이것저것 섞어 놓으면요, 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관심은 고마우나 나는 관심 없다, 크게. 나중에는 관심을 가져야죠. 나중에. 제가 앞으로는 잘 안 튈 거예요. 그냥 안 튀어도 보눈에 띄어 이제는. 전 믿지 않아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긴 하겠지. 소처럼 하지는 않겠지요. 네. 그러나 행동도 이제 좀 바꾸고. 행동도 좀 점잖게 이렇게 바꾸시려고 그래요? 소위 이제 5% 정도의 지지를 받는 상태의 내 포지션, 행태, 행동 양식하고 10%, 7% 이렇게 됐을 때하고는 또 다른 거죠. 지금 기존에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후보들 대부분은 지금은 엇비슷해진 사람도 있고, 넘어설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보다 다 그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의원도 이제 거론되고, 이런 양반으로는 안 된다고 보니까 본인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판을 키워야 된다, 첫째는. 판이요? 판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1인 플레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를 들면 전에는 특정 정치 지도자가 막 수하들을 쫙 이끌고 국민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집단 게임의 시대로 온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못 가진 거를 누군가가 갖고, 내가 부족한 걸 이분이 채우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제일 큰 중간이 될지 옆이 될지는 좀 놔둬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진영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전쟁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누가 MVP가 되느냐는 다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의 역할도, 물론 내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더민주 대선 후보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판을 키우는데 역할이 있고, 그 정도로도 만족한다. 그걸 왜 만족하겠어요?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런 대로 또 역할을 하겠다. 내가 1등을 할 수 없다면 하지 않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1등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뛰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을 알리고 또 우리의 저변이 넓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 진영이 커지겠죠. 그럼 이기는데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누가 1등으로 MVP가 될 거냐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측면에서는 최하 아무리 못해도 우리의 저변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채워서 우리 진영이 이기는데 도움되는 건 분명하다. 첫째. 두 번째로 저는 이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그냥 정치권이 기존의 방식대로 이합 집산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그야말로 지도자, 어쩌면 나쁘게 얘기하면 지배자적 행태를 취해왔는데 국민들이 식상해 하잖아요.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내 의지가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맨날 그냥 거수기로 이거 투표나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거 화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묶어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는 나의 동지 또는 나의 머슴, 나의 대리인을 누군가 확인하면 저는 그쪽에 표를 안 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난 확신해요. 아무도 제가 5%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작년에 1%, 2% 갤럽 올라갈 때도 이상한 현상, 이변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별명이 이변입니다. 이변.
1등을 안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가 실패했습니까? 1등을 안 하는 건 아니고 1등은 못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버니 샌더스가 실패했냐 아니죠. 버니 샌더스의 정책이 미국 민주당에 고스란히 다 반영됐죠. 그 역할도 큰 거죠. 정치는 최종 결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도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럼 야권에서는 누가 제일 문재인 대표를 넘어야죠. 일단 네. 넘을 전략이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강물 위에 배들이 떠서 자기들끼리 편을 막 가르고 있어요. 네 배 맞니, 내 배 맞니, 네 편 맞니, 내 편 맞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강물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강물이 뒤집어지는 날 배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원래 역사가 그래 왔던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랬던 때가 없습니다. 예측을 언제나 벗어났죠. 큰 변화는 그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측을 언제나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내년이 그럴 때라고 보는 거죠. 저는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관 말직에 거의 속하는 정치권에서 보면 저 변방의 그냥 하찮은 원님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5년을 한양 도성안에서 다니셨던 그 엄청난 대신들, 그 대신들 지지율의 3분의 1이면 또는 그걸 넘어서면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노출된 소위 인지도나 아니면 비중에 비추어서 가진 결과물하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대한 조직의 책임자급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잠재력이 큽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지금은? 다. 아니, 문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이 어떤 걸까요? 청산과 새 출발을 바랍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지금 이 체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을 좀 정리하고 70년 동안 쌓여왔던 이 적폐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그냥 좀 우리 자식들도 기회도 좀 갖고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우리 애들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믿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요.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청산과 새 출발을 바라는데 그 청산과 새 출발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리더십의 종류가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관리형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관리해서 태평성대를 만들 리더십이 아니라 뭔가 이 암울한 이 상황을 그냥 좀 깨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세종형이냐 태종형이냐 돌파형 리더십이냐 관리형 리더십이냐 봤을 때 저는 제가 그 점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돌파할 겁니다. 내가 가진 무기는 권한은 요만큼 있지만 이렇게 돌파해 왔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 이렇게 크면은 그 이상 돌파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제가 성남시 살림 맡아서 빚 갚고 복지 확대하고 정말로 용기를 갖고 정부와 싸워서 관철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정책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신해요. 용기와 결단입니다. 우리가 권한을 가졌을 때 용기를 갖고 현재 있는 여러 장애들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됐지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였으면은 이때까지 지나왔던 혹은 당대표, 원내대표 지금 뭐라 부르든 간에 당의 대주주였다면 지금 더민주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뭘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총선이 끝나면서 몇 개 쓴 게 있어요. 13개.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테러 방지법 폐지 법안 내야죠. 세월호 특별법, 특검법안, 연장법안 이거 당연히 직권상정해서 밀어붙여야죠. 누구는 테러 방지법도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서 두드려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세월호 문제나 백남기 문제를 왜 특검을 직권상정 못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에는 숫자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다수에서 밀리니 갈 수 없지. 다수 됐잖아요. 우리는 왜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저들은 끊임없이 규칙을 파괴하고 규칙조차도 완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일 의무인데 수백 명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 시체팔이라고 비난해요. 근데 조사를 정부가 방해해요.
7시간 동안 뭐 했냐.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남시의 환풍구 사고라고 해서 16명이 죽었는데 저보고 공동 주최했다고 몰아가지고 저를 책임을 물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 공동 주최 아니에요. 그거 주장한 2대1 소송이 아니라 1,500만 원 배상 판결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 남은 부상자 한 명까지 다 책임져 줬습니다. 57시간 만에 다 합의시키고 다 장례 제 날짜 치렀거든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점들을 국민들은 진짜 말이 아니라 막 정책을 우아하게 멋있게 공정성장이나 포용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국민성장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서 개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그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요 얘기를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다. 부정의 문제다. 불합리 문제다. 그 다음에 이 기득권 세력들의 그 불합리한 포갑이 문제다. 다 답은, 원인은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어요. 기득권을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제약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착한 짓 하면은 칭찬받고 기여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답은 그거예요. 재벌들이 당선을 꼭 맡고 싶은 후보가 될 거라 그러는. 그걸 국민들은 이겨낼 거라니까요. 그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재벌들은 소수예요. 투표권으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착취당하고 있잖아. 중소기업 사장들은 현 체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재벌 집단 과다 지배를 막고 해체하는 수준의 5%면 5% 권리만 행사하지 100%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 재벌 집단들의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IMF 이후부터는요 성장분의 성장 몫을 다 기업 몫이 차지하고 노동은 똑같아. 상대적으로 노동 몫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걸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고쳐서 노동소득 분배를 늘려야 된다. 이거 다 답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유효 수요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다 아는 건데 문제는 그걸 연구를 못해가지고 몰라서 못합니까? 문제는 용기예요. 권한이 있으면 최대치로 행사해가지고 그 권한으로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압해야지. 물론 저항이 엄청나죠.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게 능력이지. 힘세니까 못하면 정치 말로 갑니까? 경선을 하고 나서 승자에게 제대로 승복하지 못하고 아까 표현으로 하면 MVP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마음속으로 흔쾌히 승복하지 못하고 잘 돕지 못해. 그래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죠.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거나 뭐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문제 삼거나 이런 일이 늘상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참 악의적 공격도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맨날 경선 룰 바꿔달라고 투정 부린다. 경선 룰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경선 룰은 이제 후보 간 협의와 이제 당의 결정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 저는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방식의 경선이 돼야 되고 2012년 정도에 했던 정도 그 정도 방식들이라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후보 진영들이 특별히 불만 갖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글쎄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안 도와줘 뭐 싫어 너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5% 되고 20%도 30% 40% 되는 거는 게임의 규모도 달라지고 양상도 달라지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잖아요. 지금은 열성적인 사람들, 코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었다면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혹은 아직은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존에 했던 정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끼리의 이합 집산. 그 길로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속에도 깨어서 행동하는 소수가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야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뭐냐면 1%를 조직하는 거예요. 지지는 뭐 5%든 10%든 하겠지만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전화 올려면 눌러주고 투표하면 할 사람이지만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라고 손가락이라도 쓰고 주변에 야 이거 좀 봐라 라고 뭐 정보도 전달하고 할 사람 1%면 5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를 50만 명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1%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99%가 다 단결해야 된다는 불가능해요. 50만 명이 마음 먹고 진짜로 야 한번 바뀌어보자 라고 하면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10만 명 이게 대세를 만들었다면서요. 50만 명 입당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세요? 최순실 문제를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례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고소고발 잘 되겠는데 이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로 워낙 이제 교통을 많이 하니까 소통을 많이 하니까 왜 민주당은 탄핵 발의 안 하냐. 그리고 뭐 왜 이재명 시장은 가만히 있냐 심지어. 제가 국회의원인 줄 아는 사람도 꽤 많아요. 국회의원 겸하고 있는 줄 아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무망하냐 말이에요. 이제 화나니까 탄핵했으면 좋겠지만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 제로. 거기다 영향을 소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가결됐다고 통과되냐? 제로. 현실성이 없잖아요. 하고 싶다. 그건 동의해요. 네.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대북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듭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게 무슨 뭐 공평이고 균형이고 정의고 하기 전에 그릇이 통째로 엎어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런 위기를 느끼게 만드니까 사실은 지도자로서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보이긴 하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뭔 대안을 내고 또 국민들의 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이걸 좀 제지하고 좀 막도록 해야지 실현 불가능한 탄핵 얘기만 하면 뭐 기분이라 좋을까? 나중에 대도 않는 거 했다고 승질내면 나겠지? 이런 브랜드로 나는 대선에 임할 것이다. 그런 거 하나 던져주시고 이제 정말로 선언을 하시면 그때는 공약도 들고 오고 막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브랜드니까 짧게. 네, 짧게 해주세요. 짧게. 불평등해서 공평한 기회, 그게 가능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이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좀 제압하고 청산을 한번 해야 된다. 이 현재의 이 잘못된 구조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산이네, 청산. 아니 청산은 너무 과거지향적이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청산과 새 출발이죠. 보통은 청산하자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부담스러워하죠. 저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산.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이때까지 있던 거 그냥 적당히 인정해주고 그중에 좀 타협해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우리 해방 이후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그런 부패, 친일, 이 독재, 이 기득권 구조가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 확장해 왔죠. 거의 혁명적인 요구 아닙니까?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혁명적 변화를 준비해야 되고 그 혁명적 에너지가 모이지 않으면 교체는 물론이고 교체된 후에도 새로운 출발은 사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청산 당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라. 주어진 권력을 행사할 때 상대의 저항이나 또는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보통은 살이잖아요. 적정한 선에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기관총을 든 아엔데의 심정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기득권들의 그 강고한 진영을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양보하나요? 양보 절대 안 하죠. 그거는 힘으로 제압해서 재분배해야 되는데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목숨을 걸 각오가 필요합니다. 청산하느냐, 청산 당하느냐. 뭐 당할 수도 있죠. 네. 당하면 누군가 또 따라서 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뭐 존재하는 두려움. 사실은 우리가 상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와 싸우지 않아요. 그건 헛개비예요. 근데 진짜는 우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 내부와. 이길 수 없을 거다. 다 포기하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한 4% 5% 올라가기 시작하면 종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선지자 영역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종류는 좀 다른데 이재명 시장과 바로 직전 우리가 만났던 안희정 도지사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 스타일인데 도달하는 영역은 비슷해요. 이 스타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남들은 피할 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페이스북 미친 듯이 하고 막 이걸로 5%는 왔어요. 나머지 45%까지 어떻게 가요 이걸로? 45% 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26% 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45%는 다음에 하면 됩니다. 원래 전 정치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조직하고 지지자를 강화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50% 저쪽 상대방 사실 50%도 아니죠. 뭐 한 30%는 관심 없으니까 35% 저쪽 36 우리 34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35라면 18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결승을 한 다음에 그 팀 묶어가지고 결승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진영의 문제 중에 그런 게 하나 가끔씩 보이는데 예선전 하는 사람들이 본선 걱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 중도 확장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 헛개비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건 중간 포지션을 애매모호하게 취한다고 해서 양다리 걸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이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느냐예요. 누가 저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이거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과격해요. 얼마나 원론적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좌편향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분당에서. 권시가지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 자랑 많이 하니까. 분당이 옛날에는 7대3으로 지는 지역이었는데 이번엔 10%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게 영향이 있죠. 정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 사람이 나와 이념을 같이 하냐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성장 사회에서 기회가 적을 때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되게 실사구시적이 된다고요. 정치 소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나한테 득이 되냐를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익이 되면 좌우 상관없어요. 거기서 이익이란 경제적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복지 혜택일 수도 있고 부정부패 안 하는 민주적으로 존중하는 민주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혜택이죠. 전에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다 해먹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동네 깨끗해져. 행정 잘하지. 굽신굽신하지. 시장이 자주 보이지. 가면 막 엉덩이 내고 때리라고 그러지. 머리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복 뭐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학교 지원 이걸 다 하니까 혜택이 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보통 진보 보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레테르가 붙어 있죠. 프레임인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다. 사실은 뻥인데 부패하고 무능한데. 근데 진보는 정부에서 현재 교과서가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만화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정부가 검증을 했는데 그게 주체사상을 가르쳤으면 그럼 정부가 종북이네. 그러면 교육부 장관하고 박근혜를 종북 빨갱이로 처벌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박근혜의 명예훼손했다 이거예요. 황무여 장관의 명예훼손했다.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몇 건이에요? 다 그게 개별 10건. 10건. 지금도 계속 추가 접수 중이야. 제가 예를 들면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풍 사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저보고 뭐 종북 빨갱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종북이면 진짜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그런 그 사람들은 진짜 반역자도 아니고 종북이도 아니고 뭐냐. 그 사람부터 처벌해라. 라고 한 게 국정원, 당시에 안기부의 명예훼손했다. 또 고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황당한 고발을 이유로 소환한다는 거지. 명색이 변호사인데. 저도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거든요. 또 뭐 어떤 거는 제가 선거 때 왜 트위터를 정치 트윗을 했냐? 그러면 이 트위터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나라당 180석 예상 이런 기사를 제가 트윗하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재명 때문에 막 찍지 않겠냐. 그건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에서도 맨날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민간인이 누가 고발했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공직자인데 100만 명을 대표하는 공직자인데 불러다가 바빠 죽겠는데 조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죠. 나 협조 차원에서 가주는데 단 내가 원하는 날에 간다. 두 번째 전심은 나와서 먹는다. 세 번째 6시에 퇴근한다. 한꺼번에 8건 다 조사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서 제가 3시간 만에 끝내고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건이 안 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자기들은 건이 된대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 기소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광화문에 노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김모 씨라고. 저를 북한의 사이버 전사 200명으로부터 선거 운동 지원을 받았다고 썼어요, 트위터에.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허위 사실이다.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개 수배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범법자 취급했다. 아, 그런 거죠. 예. 한겨레 신문도 같이 고소당한 거 있어.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범 관계.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그 사람 고소했잖아요. 난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했어요. 괜찮다. 제가 법원에다 재정 신청했죠. 법원이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므로 기소. 결정을 해가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 무고다. 난 북한 사이버 부대 지원받은 일 없다. 그랬더니 공개 수배라는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한 거를 알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거예요. 지금 기소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려보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왜 말도 안 되는 건들 이렇게 탁탁탁 붙여가지고. 아,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 누를 때 자꾸 나 자기 검열을 해. 이거 괜찮나? 아니, 내가 명색이 20년 경력의 변호사인데, 20수년, 30년 가까이 된 변호사인데도,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래도 뭐 나름의 권한도 있고 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소를 막 10건씩 나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고 결심이라고. 희한한 방식으로 광을 팔고 있는.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군의 반열에 오른. 그런데 오늘은 본격 대선 후보 인터뷰는 아니고 잠재 후보 간보기 인터뷰 시리즈의 하나로 저희가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털에 제가 이제 모시려고 검색을 요새 무슨 뉴스가 뜨다 해서 봤는데 이게 그 프로필 사진에 있어요. 지나치게 인지한 모습. 대단히 자기적이고. 파파이스 처음 모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바닥이었고 성남시에서는 좀 알려졌지 지지율이 뭐 대선 후보에 끼지도 못했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5%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파파이스가 줄기차게 불러드리겠다. 근데 5%에 도달했어 거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오셨을 때가 그때 단식 끝날 때쯤이었. 네, 전날. 단식 끝나기 전날이었죠. 며칠 하셨죠? 열하루였습니다. 끝나고 앰뷸런스 타셨나요? 걸어가세요, 걸어. 언론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막 쳐주고 그러니까 그럴 때 뿌듯함. 응?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거울 앞에서 막 부르르 떨고 혼자 막. 일단 그런 소회 같은 거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 이 파파이스 출연했을 때 우리 총수님이 작사를 한번 내자 뭐 그랬더니 다음에 그 뭐 얘기할 만할 때 되면 그때 보자고 한번 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 6월에 단식할 때 한번 불러주셔서 그건 이제 번외고 네. 정말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때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얘기 전에 검찰에는 왜 불려가신 거예요? 우리 김재동 씨가 역시 저와 똑같은 코스로 고소를 당했던데요. 네. 근데 고발당한 거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보수단체가 뭐, 예. 그러는 거죠. 그분이 저도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가 제3자가 고발할 거다. 원래 그 명예훼손은 당사자 아니면 고발을 안 받아줬거든요, 전에는. 예. 그때 다 각하했죠. 저 수사 안 함. 당사자도 아닌 게 무슨 남의 일이 네가 나서냐. 그거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김호준 총수의 명예를 훼손했네? 그래서 내가 대신 막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고발해줘도 막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로 고소를 다 당한 거죠. 왜 위안부 소녀상 같은 데 가가지고 장갑 주고,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냐. 그래서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종섭 장관이 그때 총선 나갈 때 트위터로 뭐 홍보를 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제가 한번 했죠. 정종섭도 수사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뜻이 정종섭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런 뜻이겠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나도 괜찮은 거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정종섭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다음에 선거법에 위반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교과서 국정화 그때 논쟁이 있을 때 트위터에다 혹시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트위터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제가 트위터 양이 요새 줄었어요. 진짜로. 아니, 그 이유만으로 그거 할까요? 한번 뭐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검찰의 포토라인,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히면 이미지가 확 나빠지죠. 보수 진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한 내용으로 불려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다고 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러고 왔잖아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저 6시 되면 나와버릴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을 도와주고 있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자꾸 화면에 나오게 해가지고. 맞아요. 안 써주잖아요. 우리 추석 때, 그래도 제가 갤럽 조사상으로 6위, 5위, 6위 뭐다고, 뭐, 리얼미터는 5위 이러는데도 저를 절대 메이저 언론에서 안 써주죠. 여론조사에도 안 넣어줘요. 빼버리더라고. 저도 뭐 넣어주라 이럴 수도 없고. 제가 일부러 이걸 뽑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 수사하면서 유일하게 보도된 거는 이거예요.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내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전 제일 큰 두려움이 우리가 국민들이 현재 이 정치 체제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수 대중들이 원래 민주주의 원리에 의하면 1인 1표니까 원래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합쳐지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바뀌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무력감이에요. 내가 한 표만 열심히 해서 될까? 그래서 다 포기하죠.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야 되지만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못한다.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두려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들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깨자. 그러니까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복지 정책하면 포퓰리스트로 물리지 않을까. 정의를, 공평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물리지 않을까.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검찰이나 경찰한테 보복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을 저는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돌파하고 왔는데 사실은 뭐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정면 돌파하고 남들이 보면 저 미쳤다 저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것도 포연 속에 살아남아서 덩치가 한 번씩 더 커지죠 이렇게. 근데 이 검찰에 출석하는 문제도 제가 피해서 막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깨자. 제가 며칠 있다 사드 대책위 초청으로 김천하고 성주를 가기로 했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시장이 뭐 그것까지 가냐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저라도 가자. 그 되게 외로워들 하더라고요. 저한테 쪽지가 엄청 와요. 제가 아시다시피 트위터, 페이스북을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알긴 아는구나 스스로. 거의 뭐 미친 듯이 하죠.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십니까? 다 해야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데 뭐 제가 굳이 그 얘기하면 성남에 뭘 못하고 있는지 지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못하고 있냐. 다 하고 있어요. 쪽지도 많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들이 겪는 그 고통, 외로움 너무 가슴 아파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로 몰겠죠. 그죠? 몰 테고 과격하다 그럴 거고 경박하다 그럴 거고 범주를 벗어나서 오버한다 그럴 거고 분명히 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돌파해서 넘어서면 그게 다시 더 커져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깨끗한데 무능하다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진보가 유능하다는 걸 증명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성남에서 그걸 증거로 보여준 거죠. 증거로 보여주니까 이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되돌아가면 중도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향이나 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빈말 뻥이 아니고 진짜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진짜로 집행함으로써 나한테 이익이 오더라는 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 진짜 나한테 혜택이 있겠구나 라고 믿어지면은 그 중간에 어정쩡하고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한 포지션을 취한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에 지지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남 정도 사이즈에서는 오랜 시간 본인을 입증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성남시는 구석구석 직접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이즈 정도 되면 직접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는 걸 언론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미친듯이 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고 포장해서 퍼뜨려야 되는데 네. 성남 사이즈처럼 해서 전국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모두를 설득해서. 네. 종편이든 주류 악성 언론들한테 제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잖아요. 원래 죽었어야죠. 죽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바뀐 거죠. 네트워크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저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도 이 부산에 지진 났다, 야 큰일 났다, 빨리 어떻게 해라. 이게 더 빨리 퍼지는 세상이에요. 언론 보도보다도 국민 안전처보다 훨씬 빨라. 그죠? 속보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야말로 거의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네트워크. 언론보다도 더 빠르고, 더 광범하고, 더 낮게 깔려있는. 근데 이게 저는 국민들이 요즘 겪는 그 어려움, 예를 들어 이 불평등함, 이 부정의, 이 차별,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거처럼 주는 정보 받아가지고 다 혼자나 고립되어 있으니까 옆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신문 방송이나 보고 있다가 그냥 주는 선택지 몇 개 중에서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이 중에 제일 덜 나쁜 인간이 뭘까? 제일 덜 나쁜 집단이 누구지? 어쩔 수 없이 찍는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 힘인데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이제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당을 탈당했네, 뭐
동교동계가 지원하고 있네, 노무현을 배신한 과거가 있네, 뭐 이런 공격을 받아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파워풀한 걸 저쪽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트워크가 자기한테 꼭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격을 네트워크에서 차근차근 제대로 다 해명하기 어렵거든요. 한동안은 또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공격당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뭐 심하죠. 네, 일단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당을 탈당하고 뭐 노무현을 배신했고 뒤에서 동교동계